70번째 생일날 저는 며느리 손에 밀려 평생의 정성으로 차린 밥상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그저 침묵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물은 멈췄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가장 단호한 선언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에요. 참, 세월 빠르죠. 엊그제 우리 아들 지훈이 손잡고 국민학교 입학시킨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아들이 40이고 저는 칠순 할머니가 되었네요. 제 이름은 이명숙, 남편은 강대호. 2살 많은 우리 영감은 경비원으로 일하다 은퇴해서 지금은 저랑 둘이 여기 서울 구로구의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낡은 창틀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걸 보니 오늘 날이 참 좋은가 봐요. 우리 집이 오래돼서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벽지도 누렇지만 그래도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 집이 참 정겹고 아늑하게 느껴져요. 남편이랑 매일 아침 쓸고 닦고 하니까 가난해도 지저분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죠. 거실 한쪽 낡은 자개장 위에서는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네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는 안방 서랍을 열어 작은 약상자를 꺼냈어요. 약상자 안에는 다른 건 별로 없고 우리 영감 혈압약이 대부분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에요. 손바닥 위에 약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하나, 둘, 셋 개수를 세어봤어요. 아직 열흘 치는 넘게 남았네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사실 이 약 지난주에 탔어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미뤘거든요. 오늘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서요. 우리 아들 강지훈, 40살 된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며느래 최수진은 38, 마케팅 회사 다닌다는데 아주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이죠. 둘이서 서울 마포 쪽에 번듯한 아파트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그 애들 사는 세상은 저희랑은 많이 다르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도 못 살 그런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가끔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 잘난 아들 내외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줄 돈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남편 퇴직금은 지훈이 결혼할 때 집 얻는데 보태주느라 다 썼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랑 남편이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 주어 버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약값을 잠시 미룬 거예요. 이걸로 시장 가서 갈비라도 좀 사고 잡채거리도 사고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제 갈비찜을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아들 좋아하는 고기 반찬은 실컷 먹여 보내고 싶었어요.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문을 보다가 저를 빼꼼 쳐다보며 웃어요.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먼. 아니에요, 영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까까머리 아들 졸업식 사진, 어색한 미소로 며느리와 나란히 선 결혼 사진, 그리고 몇 년 전 손주 돌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며느리가 좀 쌀쌀맞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걸 썩내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올 때마다 어머님, 이 동네는 너무 복잡해요. 집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핀잔을 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마 부모의 가난이 좀 부끄러운가 봐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며느리도 자기 친구들한테는 꿀리고 싶지 않을 테니 언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가난이라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결혼만큼은 정말 잘해서 이 가난을 꼭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서운했어요. 우리 지훈이랑 결혼한 게 마치 투자였는데 와보니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사기당한 기분이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물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죠. 그 아이의 삶도 참 고달팠겠다.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눈빛에서 가난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향한 경멸을 읽게 될 때면 마음이 참 복잡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 어두운 생각은 훌을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맞아야죠. 저는 남편의 약값으로 마련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나선 구로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싱싱한 갈치 왔어요. 오늘만 이 가격.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서 참 좋았죠. 단골 정육점에 들러서는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사장님, 오늘 우리 아들 온다고. 제일 좋은 놈으로 줘요. 좀만 싸게. 사장님은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덤으로 고기를 몇 점 더 얹어주셨죠. 이런 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갈비찜부터 솥에 앉혔어요. 간장, 설탕, 마늘, 배를 듬뿍 갈아 넣고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하니 금세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낡은 아파트의 해묵은 냄새 대신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냄새가 가득 차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잡채도 하고 호박전도 부치고 나물도 3가지나 무쳤죠. 혼자서 이 많은 걸 하려니 허리는 좀 쑤셨지만 이걸 맛있게 먹어줄 아들 얼굴을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생일상이 완성됐어요. 남편이랑 저는 깨끗하게 목욕까지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이제 주인공만 오면 돼요. 남편과 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현관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또 무슨 트집을 잡지는 않을까?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초라하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걱정들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 저는 모든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얼굴에 그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이른 평생 가장 길고 아픈 저녁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활짝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어진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좋게 늦었죠. 그래도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먼저 불쑥 솟아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래. 어서 와.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혔어? 제가 손을 잡으려 팔을 뻗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살짝 몸을 뒤로 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곤 제 뒤쪽 집안을 힐끗 보더니 대뜸 코를 찡긋하며 손으로 막는 신용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집이 너무 퀴퀴해요. 환기 좀 하고 사셔야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음식 냄새 뺀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보다도 몇 달 만에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처신사가 고작 냄새 타박이라니.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가 멋쩍게 웃으며 에이, 엄마, 우리 왔는데 그런 소리는.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가 하고 아내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게 아내를 말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게 변명하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수진이는 명품으로 보이는 핸드백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곧장 가방에서 커다란 물티슈 한 장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곤 우리가 식사하려고 내놓은 의자를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죠.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라, 얘들아, 피곤할 텐데 밥부터 먹자. 하지만 수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네,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마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는 지훈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1시간 안에 일어나야 하니까 용건 있으면 빨리 끝내요. 그 용건이라는 말이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날아와 밝혔어요. 어미의 칠순 생일 잔치가 그저 빨리 끝내야 할 용건일 뿐이라니.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억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손주 녀석에게 눈을 돌렸어요. 7살배기 우리 손주 민준이 통통한 볼이 어찌나 귀여운지.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거 많이 했는데 하지만 민준이가 제게 다가오기도 전에 수진이가 아이의 팔을 획 잡아챘어요. 그리곤 드디어 제게 제대로 된 눈길을 주더군요. 아니요, 그건 눈길이 아니라 평가에 가까웠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급하게 샀어요. 이걸로 좀 깨끗하게 씻으세요. 상자에는 흔한 싸구려 비누가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 말이 제가, 제 삶이, 이 집이 더럽다는 낙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모욕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진이는 보란 듯이 훨씬 더 큰 상자를 꺼내 아들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최신형 로봇 장난감이었죠. 민준아, 선물. 이거 갖고 싶다고 했지. 아이가 신나서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는 저를 흘끗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봤지, 아들?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냄새 나고 낡아 빠진 곳에서 살게 되는 거야. 알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앞에서, 제 손주 앞에서 저는 가난하고 더러운 늙은이,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자, 식사하자. 지훈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어서 먹어봐.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차린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형형색색의 채소가 담긴 샐러드였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기름진 음식 못 먹어요. 몸매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곤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혼자서 그 차가운 샐러드를 우걱우걱 씹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약값으로 만든 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은 그저 투명한 장식품이 되어버렸죠. 제가 억지로 웃으며 갈비찜 한 점을 아들 그릇에 놓아주자 그걸 본 수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건강 생각해야지. 저런 거 먹지 마. 지훈이는 결국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손주 민준이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어요. 민준아, 이리 온.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아이가 제게 달려오려던 찰나 수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아이를 뒤로 잡아 끌었어요. 안 돼. 할머니한테 가지마. 그러고는 제 면전에 대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머님, 몸에서 기름 냄새 너무 심하게 나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리곤 마치 제가 무슨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다시 물티슈를 뽑아 민준이의 손을 박박 닦아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며느리의 잔인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내 아들, 지훈이의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 말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여자의 남편일 뿐입니다. 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길러낸 아들은 저기 저 무기력한 중년의 남자 안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어요. 남편이 제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마저도 너무 멀게 느껴졌답니다. 이른 평생 가장 길고 아픈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감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 오갔던 잔인한 말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온기 없이 식어갔고 제 칠순 생일상은 마치 초라한 제사상처럼 보였답니다. 아들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남편은 그저 제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자기 친구 누구는 이번에 시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셨다더라. 또 다른 친구는 남편 사업 자금을 몇 억씩이나 대주셨다더라.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그건 하소연을 빙자한 비수였고 저와 남편의 무능함을 꾸짖는 회초리였죠. 제 심장이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이야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수진이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쁜 카페를 차리는 게 유행이라면서 자기도 그런 꿈이 있다고 운을 뗐어요. 목 좋은 곳에 작고 아담한 가게를 열어서 맛있는 커피랑 케이크를 파는 그런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쏘아붙이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열망과 욕심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곤 마침내 그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저희 카페 차리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투자라니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고 이제는 남편 약간마저 걱정해야 하는 이 늙은이에게 투자를 해달라니. 하지만 그 황당함보다 더 먼저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어리석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저렇게 날이 서 있는 거라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그 상자를 여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지훈이 학원비를 벌던 기억,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기억,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내민 빨간 내복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 모든 희생의 결과물이 바로 이 낡은 예금 통장 하나였어요. 저와 남편이 평생 굶고 안 입어가며 모은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자 전 재산이었죠. 저는 그 통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시험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수진이 앞으로 내밀었어요. 여기, 우리 부부가 가진 전부다.
수진이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 아이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통장을 낚아챘어요. 그리곤 거침없이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죠.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경멸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요. 피식.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짧은 비웃음 소리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곤 통장을 마치 더러운 휴지 조각처럼 테이블 위로 휙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이 돈으로는 가게 보증금도 못 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의 희생이 그 아이에게는 고작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차갑고 어두운 잿더미만 남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돈 없으시면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 낡고 초라한 집이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마지막 지붕이자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제 아들 지훈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능함이 다 가난한 집안 출신 때문이라면서요. 당신 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셨으면.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고생은 안 하잖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결국 저와 남편을 향해 있었죠. 지훈이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수진아, 제발 그만해.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아내를 향한 만류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탄식일 뿐이었어요. 수진이의 위협적인 눈빛 한 번에 아들은 다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어깨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어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마지막 미련마저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구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통장이 보였어요. 제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 통장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차갑고 단단했죠. 이건 우리 부부의 전부란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고, 그건 애원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깨어난 짓밟힌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의 선언이었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울려 퍼졌는데도 며느리 수진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단호한 태도가 그 아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얼굴이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시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한데 뒤엉켜 폭발한 거예요. 이 이기적인 늙은이. 수진이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제 어깨를 잇는 힘껏 밀쳤죠. 70살 늙은이의 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맥없이 뒤로 나자빠졌고 등 뒤에 있던 생일상과 그대로 부딪혔어요.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차린 갈비찜과 잡채, 온갖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으로 꼴사납게 처박혔어요. 제 칠순 생일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었어요. 엉망이 된 상과 깨진 그릇들, 그리고 음식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제 모습.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어요. 아픔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평생의 헌신이 어떤 대접으로 돌아왔는지, 제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바로 그때였어요. 평생 묵묵히 제 그림자 같았던 남편이 움직인 것은, 남편은 성난 사자처럼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더 이상 제게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곤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주었죠.
남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평생 본 적 없었던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 아들 지훈이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 어머니, 하고 저를 향해 한 걸음 떼는 것 같았죠. 아들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이 제 아들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제게 달려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수진이의 나직한 속삭임 한마디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당신, 나야. 저 늙은이야? 선택해. 그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위협적이었죠. 저는 보았어요. 제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를 향해 뻗으려던 손을 힘없이 거두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더니 결국에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요. 아들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어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연민, 마지막 모성애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제 눈물도 완전히 마르고 고통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결심으로 변했어요.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옷에 묻은 음식물 따위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저는 수진이를 무시하고 한때 내 아들이었던 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지훈아, 이름 하나를 불렀을 뿐인데 아들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나는 너에게 내 인생 전부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가 이 어미를 짐승처럼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구나. 됐다.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어미를 찾지 마라.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내 아들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아이는 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저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탐내던 이 통장과 이 집, 당신은 여기서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을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이미 소란을 듣고 복도에는 옆집, 앞집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이쪽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선 앞에서 저는 지옥의 문을 열듯 우리 집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그제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이 떠올랐죠. 한국 사람에게, 특히나 그 아이처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웃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무엇보다 큰 형벌이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다급하게 남편과 아들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지훈이는 끝까지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뒤를 따랐죠. 쾅! 현관문이 닫히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일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짓밟힌 음식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 칠순 생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제 인생과도 같았던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은 지켜낸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슬프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쫓겨난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적막과 폐허 속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바닥에 짓밟힌 음식물들을 닦아냈죠. 그건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 칠순 생일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 가족의 잔해를 치우는 의식과도 같았답니다.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나니 식탁 위에는 촛불 한번 켜보지 못한 생일 케이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줄 뿐이었죠. 우리는 그 케이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실패한 내 인생의 증거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편과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건 거창한 복수 계획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남은 인생이라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어요. 평생 법원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던 우리가 신문 광고에서 본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젊은 변호사는 우리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죠. 우리의 요구는 간단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의 절반은 저희처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재산은 아들 강지훈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뜻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변경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서 저는 어미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읽었답니다. 다음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며칠 전에 그 악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고 애절했.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다 제 탓이에요. 하지만 그 가식적인 사과 뒤에 숨은 탐욕의 그림자를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기만 했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제 애가 닳고 매달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들 내외가 찾을 수 없도록 다른 동네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훨씬 더 컸답니다. 몇 달에 걸쳐 집을 정리하고 마침내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통장에 찍힌 액수는 저희 부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그 돈의 절반을 놓인 복지재단에 곧바로 기부했어요.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풍요로워졌죠.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안녕, 내 아픈 지난 날들아. 제주도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어요. 우리는 애월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탐스러운 귤나무가 있는 작은 돌담집을 샀어요. 서울의 낡고 퀴퀴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천국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상큼한 귤 향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썼어요. 칙칙한 헌옷 대신 화사하고 편안한 새 옷을 사 입고 시장에서 아등바등 가격을 깎는 대신 제주의 맛있는 흑돼지와 전복죽을 사 먹었죠. 힘든 집안일은 사람을 써서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는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어요. 새로운 이웃들도 생겼어요.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정이 넘쳤죠.
우리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면 그들은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들고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다 함께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제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얼마 만이었는지 몰라요. 동네 청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배우고 나니 정말 신세계더군요. 우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예전 서울 이웃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소식이 어떻게든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라는 걸 저는 깨달았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제주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여보, 우리 참 잘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상처는 이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있었죠.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의 세월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거친 파도에 씻겨나간 조약돌처럼 아프게 찌르던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가는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해질녘이면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저희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평생 처음 누려보는 사치이자 행복이었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울에 살던 옛 이웃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부를 묻는 평범한 전화였지만 그 끝에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저와 남편을 다시 한번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었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비참했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쫓겨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수진이는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해고되었다고 해요. 허영심을 채워주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결국엔 친정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지낸다고요.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절도 없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은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죠.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무겁고 서글픈 체념 같은 것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과 마당에서 귤나무를 손질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본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였던 수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지치고 망가진 모습이었죠. 비싼 옷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도끼로 가득 찼던 그 눈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무릎 꿇고 비는 그 아이를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커튼을 치고 돌아섰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에게 제가 나지막이 말했죠. 여보, 너무 늦었어요. 내 며느리는 나를 밀치던 그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으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어요. 수진이를 단호하게 외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술에 취해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누워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어미로서의 마지막 연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어미가 되어 자식을 저 지경으로 내몰아도 되는 걸까? 수많은 밤을 하얀 종이에 아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며 지새웠답니다.
그런 제 고뇌를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남은 재산을, 우리를 아프게 한 자식을 원망하는 데 쓰지 말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파괴가 아닌 건설을,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은 저희 부부의 남은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결심을 했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은 후 우리는 수소문해서 아들 지훈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제안을 했어요. 지훈아, 제주도로 내려오너라. 아들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죠. 아니, 아들로서가 아니다. 내가 세운 장학재단에 직원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월급을 주고 작은 숙소를 제공하겠다. 와서 일을 하거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돈을 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흐느끼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지훈이는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이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재단의 허드레시를 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재단 일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죠. 가끔씩 멀리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해요. 술도 끊고 헬쑥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요. 제 가슴에 남은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부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궈냈고 그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았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자식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용서가 아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지혜일지도 모르죠. 결국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